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 악은 실체가 아니다. 수많은 철학적 난제 중에서도 이 질문만큼 인류의 믿음을 뒤흔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신이 완전하고 선하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 거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고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악을 선의 부재라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희망적인 방식으로 정의하며 우리 안의 어둠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선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 선과 동등하게 싸우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통념을 깨뜨립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다. 선이 부족한 상태다. 악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악이 실체라면 선한 신이 악까지 창조했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존재가 아닌 부재로 규정합니다. 악은 마치 건강이 사라진 상태를 질병이라 부르듯 선함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채워지지 못한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 빛이 들어서는 순간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 역시 선이 채워지는 순간 힘을 잃게 됩니다. 이 통찰은 절망적인 악의 존재 앞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희망을 줍니다. 악의 근원, 자유의지의 타락. 하지만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인간은 왜 스스로 그 선을 거부하고 결핍을 선택하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본래 선했음을 강조하며 악의 근원을 창조물 자체가 아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오용에서 찾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인간은 이를 통해 신을 향해야 할 의지를 자신이나 물질적인 쾌락 혹은 낮은 가치로 돌렸습니다. 이 의지의 전도, 즉 타락이 바로 세상에 악을 가져온 근원적인 사건입니다. 배 훔치기 사건, 악 그 자체를 원하다.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자서전 고백록에는 이 의지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무도 배고프지 않았음에도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의 배나무에서 배를 훔쳐 돼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왜? 배를 먹고 싶어서도 아니었고 배고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단지 금지된 것을 원했을 뿐이다. 쾌락 때문이 아니라 악 그 자체를 원했던 것이다. 악은 단순히 선의 결핍일 뿐이지만 인간의 의지는 때로 그 결핍된 상태 자체를 능동적으로 원함으로써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가 올바른 방향을 잃고 삐뚤어진 순간 악이 태어납니다. 악을 없애는 방법, 선을 채우는 회심.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은 우리에게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완전히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신의 은총을 구하고 끊임없이 회심, 즉 의지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공감, 이해, 책임감과 같은 미덕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갈 때 우리 안의 악은 뿌리 뽑히지 않아도 점차 소멸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산.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철학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선으로 돌이키는 순간 우리 안의 어둠은 빛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니체, 악은 강한 자의 도구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악이 선의 결핍이라는 통찰을 얻었습니다. 악은 실체가 아니며 선을 채우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날 철학자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는 선과 악을 규정하는 기준 자체를 의심하고 그 근본을 뒤흔듭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악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굳게 믿는 선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선악 기준 자체를 의심하다. 강한 자의 도구. 니체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통용되어 온 선악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계보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죠. 선과 악은 강한 자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니체에게 선과 악은 우주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권력 관계 속에서 탄생한 도구입니다. 그는 역사를 크게 두 가지 도덕 체계로 나눕니다. 첫째, 귀족 도덕.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강하고 건강하며 삶에 대한 의지가 넘치는 강자들이 만든 도덕입니다. 이들에게 선이란 곧 고귀함, 용기, 명예처럼 자신들의 힘과 특권을 긍정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악은 노예처럼 약하고 비천한 것을 의미했을 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노예 도덕. 기독교 문명이 지배하면서 등장한 도덕입니다. 이는 강자들에게 억압받던 약자들이 만들어낸 도덕 체계입니다. 이들은 강자들의 힘을 직접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나약함, 겸손, 순종, 인내를 선으로 둔갑시킵니다. 니체는 사회가 정한 선악 기준이란 결국 약자들이 다수의 힘을 모아 강자를 통제하기 위한 규칙일 뿐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칭송하는 착함은 때로는 삶의 의지를 억압하는 병든 가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만 손해본다는 직장 이야기.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손해본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보통 눈치 보고 참고 배려하며 자기 주장을 펴지 않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마치 타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자기 희생적인 선함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니체는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타인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윤리적 기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잠재력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힘까지 억누르며 손해만 보는 수동적인 선함은 니체가 보기에 진짜 선이 아닙니다. 니체가 주장하는 진짜 선은 바로 자기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며 끊임없이 자기 극복을 이루어 나가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니체는 이러한 수동적 선함을 통해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나약함과 삶을 긍정할 용기가 없음을 숨기기 위한 자기 기만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니체의 결론. 누구의 기준인가 묻다. 그렇다면 니체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악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선을 채워 넣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은 인간의 힘의 의지가 충돌하는 한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기준인가? 우리는 남이 정해준 도덕, 사회가 주입한 선악의 기준에 속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 선은 내 삶을 긍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짓누르는 타인의 족쇄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약한 자의 도덕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빛나는 가치를 창조하는 초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책임감, 사랑, 이해, 양심. 이 미덕들을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가득 채우면 됩니다. 빛이 들어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선이 충만해지면 악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됩니다. 값없이 규칙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 악은 평범함에서 태어난다. 철학자를 충격에 빠뜨린 평범한 악. 우리는 앞서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악이 선의 결핍임을 보았고 니체를 통해 악이 강자의 도구임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자 중 한 명인 한나 아렌트를 만나 그녀의 가장 충격적인 개념, 악의 평범성에 대해 들어보려 합니다. 아렌트는 나치의 대학살이라는 극단적인 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연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악의 평범성의 탄생.
한나 아렌트가 이 개념을 정립하게 된 계기는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취재하면서입니다. 아이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이송하는 최종 해결책을 실무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이 재판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법정에서 만난 아이히만은 흔히 상상하는 광기 어린 괴물이나 잔인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하고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증오나 악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고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수백만 명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렌트의 위대한 통찰이 나옵니다. 그녀는 결론 내립니다. 진짜 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 없이 규칙만 따르는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온다. 아이히만이 저지른 극단적인 악은 깊은 악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고의 부재, 즉 생각할 능력의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주변의 분위기나 시스템에 순응할 때 그 평범함이 엄청난 악을 낳는다는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회사의 따돌림 사건, 생각 없이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 이 개념은 전체주의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심지어 평범한 직장 내에서도 평범한 악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 A가 동료 B를 따돌리는데 동참하는 사건을 상상해 봅시다. A는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따돌림에 참여하는 이유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나만 빠지면 분위기 깨잖아. 다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나에게 피해만 안 오면 돼. 직원 A는 자신의 행동이 동료 B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회사의 분위기나 다수가 정한 암묵적인 규칙이라는 시스템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무관심과 생각의 중단이 한나 아렌트가 말한 평범한 악의 전형입니다. 악은 증오나 광기라는 거창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저 내 일을 할 뿐이다 라는 무책임하고 무비판적인 수능의 옷을 입고 우리 사회에 스며듭니다. 아렌트의 결론. 사소한 생각의 중단에서 시작되다. 한나 아렌트의 결론은 우리에게 일상에서 매 순간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악은 거창하지 않다. 사소한 무관심, 방관,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의 중단에서 시작된다. 아렌트에게 악을 막는 유일한 방어선은 바로 사고의 습관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이 규범이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대화하는 것. 이 비판적 성찰의 능력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평범한 악에 저항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대 심리학. 인간은 왜 악하게 행동하는가? 철학에서 과학으로 악의 원인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악의 본질을, 니체를 통해 악의 사회적 기준을, 그리고 한나 아렌트를 통해 악의 평범성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인간의 악한 행동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은 악을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과 인지적 오류의 산물로 해석합니다. 상황이 악을 만든다. 온라인 익명성과 악플의 심리학. 인간이 왜 악하게 변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대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댓글창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학생,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켜고 댓글창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에서는 절대 하지 못할 잔인한 말들이 손가락 끝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인간은 죽어야 해.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쓰레기. 가족도 같이 벌 받아야 함.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온라인 악플 현상을 분석하며 세 가지 핵심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익명성의 방패. 닉네임 뒤에 숨으면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익명성은 우리의 도덕적 제약을 급격히 낮춥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책임감이 사라집니다. 둘째, 물리적 거리. 화면 너머의 사람은 실제 인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도 떨리는 목소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화면 속 텍스트일 뿐입니다. 이 비인간화는 우리의 공감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셋째, 집단 동조 효과. 이미 수십, 수백 개의 악플이 달려 있으면 다들 하니까 나도라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내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책임은 분산되고 죄책감은 희석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는 순간 평범한 사람도 쉽게 가해자로 변모합니다. 개인의 성격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상황과 디지털 환경 자체가 악을 만들어낸다. 2020년대 한 연예인이 악플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조사 결과 악플 작성자들의 대부분은 범죄 기록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 주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면 속이었으니까요. 악은 우리 개인의 내부에 있는 악마라기보다 우리를 둘러싼 디지털 환경과 익명성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병리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 무의식의 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악은 발생합니다. 바로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의 악입니다. 가족, 회사, 연인 관계 등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자신의 행동을 선의로 포장합니다. 상대방에게 도움 주듯 그냥 조언이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또 비난하며 내가 좀 나아져야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자기 방어나 우월감을 충족시키려는 이기적인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회피하거나 혹은 나는 너보다 더 선하고 옳다는 착각 속에서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말한 생각의 중단이 개인적 관계에서 발현된 형태입니다. 내 의도가 선했더라도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은 이미 악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 곧 무의식의 악입니다. 심리학의 결론. 상황을 인식하고 성찰하라. 현대 심리학은 인간이 완벽하게 선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과 내부의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쉽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취약한 존재입니다.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을 막기 위해 상황을 인식하고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적 악마가 깨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감시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악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철학과 심리학의 거대한 여정을 완주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니체, 한나 아렌트, 그리고 현대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거장들은 각자의 시각으로 악의 본질을 해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통찰을 하나로 모아 궁극적인 질문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악은 왜 존재하는가? 악의 존재 이유. 단 하나의 답은 없다.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명쾌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악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사회 시스템,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질문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퍼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는 네 가지 관점으로 악의 존재 이유를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은 마치 여러 개의 거울처럼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비춥니다. 네 가지 관점으로 본 악의 존재 이유. 1. 악은 선이 부족할 때 생긴다. 아우구스티누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존재의 결핍으로 설명합니다. 악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함, 즉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공허함입니다. 인간이 본래 가진 사랑, 지혜, 정의와 같은 선한 본질이 훼손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그 빈자리에 악이 그림자처럼 드리웁니다. 악은 사라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입니다. 2. 악은 사회가 만든 기준 속에서 움직인다. 니체는 악의 존재를 권력의 산물로 해석합니다. 선악의 기준은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통제하거나 약자가 자신들의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낸 가치 평가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악은 인간의 힘에 의지가 충돌하는 사회적 역동성 속에서 끊임없이 재정의되며 움직입니다. 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3. 악은 평범한 사람의 무관심에서도 태어난다. 한나 아렌트의 통찰은 악의 존재가 도덕적 천재나 잔혹한 괴물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 진정한 악은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의 무비판적인 수능과 무관심, 즉 사고의 중단에서 태어납니다. 악은 시스템의 명령이나 주변의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고 그저 따를 때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 거대한 폭력으로 발현됩니다. 악은 개인의 극단적인 의지 이전에 집단의 비사고적 관성 속에서 존재합니다. 4. 악은 인간의 상황과 본능에 의해 나타난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서 악의 원인을 찾습니다. 악은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조나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쉽게 깨어나는 취약성입니다. 이기심, 자기방어, 그리고 상황이 부여하는 익명성과 권위에 의해 평범한 인간이라도 언제든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이것이 심리학이 말하는 악의 존재입니다. 악이 이처럼 다층적인 이유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악을 정복할 수는 없겠지만 악에 저항하고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 네 가지 통찰을 종합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채움으로써 우리 안의 지혜, 공감, 사랑을 끊임없이 키워 결핍을 줄여야 합니다. 니체 질문함으로써 우리가 따르는 선악의 기준이 나의 삶을 긍정하는지 짓누르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한나 아렌트 사고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비판적 사고를 멈추지 않고 무관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 성찰함으로써 내가 처한 상황의 유혹을 인식하고 나의 무의식적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찰해야 합니다. 악은 우리에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이것으로 철학 유튜브 스토리 악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